안녕하세요. 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니트라고 부르고 있는 연구 모임이 있는 거를 알고 계셔서 예, 들어와 주셨을 텐데요. 저희 니트가 준비하고 있는 또 제작하고 있는 여러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물론 이 컨텐츠들은 다 국제정치를 이론과 현상을 모두 다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컨텐츠이고요. 그 중에 이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그동안 어떤 연구를 해오셨고 또 그런 연구를 하기까지 과정이 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획물이죠. 그런 시리즈를 저희가 하나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트 인터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오늘 그 인터뷰에 또 흔쾌히 응해주신 선생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 한세롬 교수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렇게 니트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가장 먼저,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소개를 뭐 간략하게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저는 그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한세롬이라고 하고요. 그 2020년 그때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숙대에는 2023년부터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강의는 국제정치 기본 이제 이론 관련해서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중동 쪽 정치를 이제 음, 좀 이제 깊게 들여봤기 때문에 중동 정치도 이제 가르치고 있고 또 음, 최근에는 개발 협력 관련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있지만 또 제가 해왔던 것들이랑 또 연계가 있는 면이 있어서 개발 협력 관련한 그런 이제 과목까지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 소개를 이제 좀 하면서 연구 관련 뭐 어떤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나 이런 거를 좀 이제 다시 사실 요즘에는 진짜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음, 다 생각해보는 그 아주 좋은 이제 기회를 얻었었는데 제 주로 이제 연구 관련 이제 관심 주제는 주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글로벌 거버넌스 굉장히 음, 넓은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 발전, 여기서 많이 얘기되는 그런 주제들이 어떻게 안보라는 이렇게 주제와 연계가 되는지 여기에 좀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좁은 의미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국가 차원의 음, 안보도 포함이 되지만 조금 더 이제 넓은 의미의 요즘에는 인간 안보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넓은 의미의 이제 안보가 글로벌 거버넌스 내에 이야기되는 다양한 주제들, 뭐 예를 들면 뭐 20세기부터 되게 계속해서 얘기되어 왔던 민주주의라든지 음, 경제 발전 이런 음, 이제 도 있겠지만 21세기 이제 들어와서 많이 중요해진 주제들이 또 있잖아요. 뭐 이주 음,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후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이제 프레임 안에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보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는지 그게 갖는 어떤 정치적 효과가 뭔가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중동 사실 이게 중동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의미하는 건 이제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음, 이제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위 이제 뭐 메나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그 지역의 사회 어떤 사람들이랑 어떤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하는지 이렇게 그런 주제에 관심이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좀 그렇게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그 관심 있는 논쟁은 그리고 관점은 뭐 탈구조주의적 관점을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비판학적 관점에서 이제 국제 정치를 음,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탈식민주의, 포스트 음, 콜로니얼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여성학적 관점에서 이제 국제 정치를 보는 거기에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뭐 사실 이 뭐 탈구조주의도 그렇고 탈식민주의도 그렇고 그 페미니즘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좀 상이한 주제들을 살펴보고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이제 프레임으로 가두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음, 어 제가 보는 어떤 그 여러 관점들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혹은 제가 좀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그 권력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해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어떤 지배 세력이 이제 행사하는 혹은 어떤 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요구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곤 하는데 좀 그보다는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리고 얽혀 음, 있는 개인과 음, 어떤 집단 간에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의 권력 관계를 이제 보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론적 관점들을 사용을 하고 국제 정치에 그걸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국가와 음, 국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런 좀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미시적인 현상들이 음, 어떻게 우리가 흔히 국제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요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그 이론들에 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시적인 거는 단순히 뭐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 아래 단위로 여겨지는 또 아니면 이렇게 집단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 더 이렇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개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음, 어떤 미시적 차원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어떤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 상호작용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탈구조주의, 뭐 탈식민주의도 그렇고 페미니스트적 관점도 그렇고 이제 일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음, 일상의 어떤 언어 그리고 이제 실천 요런 수행성에 이제 관심인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인터뷰를 보긴 했는데 어 이렇게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경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음, 관심 있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경계의 정치 혹은 경계의 이렇게 느슨함 이제 우리가 또 경계라고 했을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또 지배와 저항 제가 관심 있는 주로 그런 주제 거기가 어떤 경계가 되게 어떤 그 선이 있는데 제가 보는 그 선은 좀 이렇게 점선이 있는 그 어떤 음, 경계의 그 느슨함 그리고 그 경계의 뭐 역사성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그 경계의 어떤 사회성이라고 할까요? 관계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음, 그 과정성 요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탈구조주의와 어떤 탈식민주의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제 한 교수님께서 살짝 이 언급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큰 틀에서 보면은 비판적 관점이나 접근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교수님 이야기가 더 와닿기도 한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연구자가 됐든 혹은 뭐 연구자의 길을 아직 들어서지 않는 학생들이 됐든 간에 어떻게 저런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나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연구자가 되었나 저런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왜 그런 탈구조주의, 식민주의 혹은 페미니스트 퍼스펙티브나 혹은 경계 문제 또 크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 메나라고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사실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또 동시에 그거를 나름대로 뭐 우리가 비주류 내지는 대안적인 시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론적인 자원들로 그 지역을 들여다보는 게 더더욱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혹은 어떤 결심으로 그렇게 이 연구를 그 과정으로 가게 되었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은 교수님을 알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듣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 제가 그 들었던 인터뷰 중에 그 조영철 교수님이셨나? 굉장히 저랑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 갖고 뭐 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뭐 연구자가 되고 싶다, 뭐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나 뭐 계획을 사실 어렸을 때 이제 같이 학부 시절에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굉장히 이게 그냥 이렇게 만났던 어떤 사람들 어떤 경험한 것들이 이제 모여서 흐르는 대로 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그래도 굳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좀 첫 단추가 뭐였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학부 시절에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 중동 정치 관련한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까 이제 중동 메나라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관심 어떻게 갖게 됐나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텐데 그 중동 정치 수업을 들으면서 어, 다른 이제 정치 외교 뭐 교과목들도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어떤 신선한 음, 어, 충격이라고 하긴 좀 그건 좀 이제 과장된 거지만 아 되게 재밌다. 이렇게 굉장히 모르겠는 곳인데 이렇게 매력이 있다. 뭐 요런 느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중동 정치 관련해서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그 다음 해였나 이제 방학 때 이제 배낭여행으로 중동을 이제 가게 됐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뭐 책으로나 어떤 이제 미디어로만 이렇게 접한 그 뭐 메나 지역이랑 또 제가 이제 두 다리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경험한 또 중독은 또 새로운 이제 매력이 있더라고요. 음, 사람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뭐 이렇게 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었고 그냥 막연하게 뭐 중동 관련한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연구와 이렇게 관련돼서 좀 중동을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느끼게 된 사건이랄까? 이제 좀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2011년에 있었던 그 소위 아랍의 봄이라고 이제 불리는 음,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그 격변이 음, 있었거든요. 뭐 튀니지에서 시작해서 이집트, 뭐 리비아, 뭐 시리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음, 그 사건이 굉장히 이렇게 신선했던 것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 그 당시에 많이들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역학을 하는 연구자들도 그렇고 뭐 국제 정치를 하는 연구자들도 그렇고 그 메나 지역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 어떤 민중 운동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렇게 예상하는 어떤 그런 연구도 드물었고 그만큼 이제 음, 뭔가 권위주의가 굉장히 강한 음, 지역이라고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2011년 아랍의 봄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사실 이게 더 저한테 개인적인 차원에서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사실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카이로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어,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아랍어를 좀 배우고 싶어갖고 아, 2011년 이제 2월 초에 제가 카이로에 갔는데 그때 마침 그 아랍의 봄이 딱 터졌던 거라서 공교롭게 그 혁명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좀 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거기 있으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뭐 군부라든지 어떤 정부와 이게 상호작용하는 것들 가끔씩은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또 가끔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되게 페스티벌 같은 약간 그런 다이내믹들을 이제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떤 대중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음, 혹은 대중 정치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 근데 저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대중 정치를 좀 글로벌 차원의
어떤 국제 정치와 좀 연계시켜서 보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음, 보통 이제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제들, 뭐 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정의를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 또 영향을 준 어떤 사람을 또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뭐 학부 시절에 어떤 중동 정치 수업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임남식 교수님께서 이제 그 수업을 어, 진행을 어, 하셨었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당연히. 그리고 뭐 이론적 관점에서 이제 제가 좀 비판학적 음, 중동을 들여다보는데 영향을 줬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계신데 뭐 당연히 어떤 제 박사 과정에서 어떤 지도 교수님들 제 세 분이 제 논문을 박사 논문을 지도해 주셨는데 다 전공이 다르셨거든요. 어, 국제 정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사회학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인류학 쪽도 어, 있으셔갖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학제 간 어떤 그 연구에 대한 그 관점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질 수밖에 음, 없었던 그런 것도 음, 있었던 것.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이집트도 그렇고 박사 과정에서 현지 조사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음,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교수님의 연구가 풍부할 수밖에 없겠다. 굉장히 깊이가 깊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리고 저희가 흔히 전형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혹은 배워왔던 연구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또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는 그런 사건이나 현장에 또 직접 계시기도 했고요. 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연구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미리 질문을 드리면서 그 대표 연구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구도 그런 이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구를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연구의 뭐 큰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관련된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뭐 혹은 개념이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듣는 분들께서, 보시는 분들께서 알기 쉬우니까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아티클 이제 두 개를 이제 음, 공유를 드렸는데요. 사실 둘 다 좀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 2011년 이후에 어떤 튀니지의 정치적 회적, 그 민주화 과정에서 음, 일어난 일들을 이제 살펴본 논문이었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 어떤 경계의 어떤 느슨함 관점에서 이제 그 지배와 저항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좀 이분화해서 이해하곤 하는 이제 주제 그 경계를 좀 이제 허물어 보자가 이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연구 두 개를 공유를 했는데 첫 번째 아티클 같은 경우는 제 박사 그 논문의 음, 일부거든요. 음, 어, 음, 이제 TNG 2011년 이후에 좀 두드러졌던 현상이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좀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떤 민주화, 어, 어떤 절차적인 어떤 차원에서 선거라든지 뭐 민주적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런 절차적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자유 면에서도 굉장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있었었고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이렇게 티니지가 사실 이제 글로벌 차원의 이제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에서 음,
티니지가 중요한 이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그 소위 테러리스트를 이제 보낸 그 용병들을 음, 보낸 나라이기 때문에 튀니지가 많이 거론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도 튀니지가 국내적으로 어, 이 테러리즘이 뭐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약간 이런 또 위기의식이 동시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었고, 그 맥락에서 이제 제가 들여다보고자 했던 주제가 그 시기에 이제 특히 시위를 많이 활발하게 이제 주도했었던 주체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실업자들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튀니지에서 이제 사실 제 원래 박사 연구는 이제 노동운동 관련한 거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관심이 좀 그쪽으로 향해갖고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굉장히 그 에너지를 이렇게 내뿜으면서 시위를 하는데 대부분 그들을 이제 요구하는 건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런 게 디슨 라이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 청년 실업자들이 이 정치적 민주화와 테러와의 전쟁 이 상황 속에서 어, 어떤 잠재적인 위협,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잠재적인 위협으로 이렇게 안보화되는 그런 이제 음,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까?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제 이제 그 페이퍼의 질문은 그런 거였죠. 이 청년들이 어떤 잠재적인 위협, 그러니까 쉽게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테러리스트에게 음, 뭐 이용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교정되어야 되고 관리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 그 담론, 그 안보와 담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음, 또 이렇게 주로 누가 얘기를 할까? 또 음, 어떤 식으로 이게 실천이 될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졌고 또 제가 이제 던졌던 질문은 그러면 과연 그렇게 안보화를 당하는 청년 실업자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요런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찾고자 했던 이제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안보화 이게 어떤 그 논쟁이 이제 이제 학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안보와 이론도 이제 존재를 하고. 음, 근데 그 안보와 이론이 사실은 좀 재미난 그 이론인 것은 어떤 위협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고정된 음,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음, 라는 점이 이제 안보화 이론이 주장하는 거고 이건 이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이론인데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그 한계랄까 그 문제점이 그런 사회적으로 위협이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될 때 보면은 대부분 누가 그러면 위협을 규정하나 정의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이제 국가라든지 어떤 음, 정부라든지 음, 그런 제도권에 있는 그런 음, 이제 자가 주로 위협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라고 정의되는 어떤 대중들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음, 아니면 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는 요건 이렇게 청자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안보와 주체와 그 청자 간의 어떤 위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튀니지에서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누가 안보와의 주체냐, 누가 청중이 음, 이 위계가 좀 인위적이라는 그 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필드에서의 경험을 이제 가지고 그 이론을 좀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푸코의 그 대항투맹이라는 이제 그 개념을 빌려서 이제 대항 안보화, 그러니까 카운터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해서 요 좀 티니지에서 발견된 현상을 설명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안보화 이론을 어떻게 보면 좀 보완 내지는 이제 비판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항 안보화 카운터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음, 그런 안보화 과정에 저항을 하는데 저항을 하는데 이 저항이
그 밖에서 이 안보화를 이렇게 해체시키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저항이 아니라 그 지배 담론, 그러니까 안보화의 어떤 경계에서 하는 저항인 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그 안보화 담론에 동의를 하고 그거를 어,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면서 음, 그 지배 담론을 한편으로는 재생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지배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제 어떤 그 지배 담론의 어떤 약점이랄까 흠을 내고 구멍을 내고 그걸 좀 비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음, 나름의 또 이제 어떤 내러티브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대항 안보화라는 개념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티니지 사례는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청년 실업자들이 어 청년들이 특히 실업자들이 테러리즘에 취약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담론을 거부하지 하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고 흡수를 해서 그걸 음, 역으로 음, 공격을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을 비판한다든지 음, 그렇게 이제 테러리즘에 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음, 어떤 목표를 관철시키는데 이걸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음, 부분을 그 대항 안보화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논문이고 음, 두 음. 번째 논문은 이게 이 논문만 보더라도, 이 논문을 들어보니까요.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그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식당머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 같다. 현장에 나가야 된다. 우리 한 교수님께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현장에 계셨고, 또 동시에 그 현장에 있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그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니, 사실은 기존의 경계, 즉 안보와 이론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실제로 굉장히 모호하고, 때로는 주체가 여럿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담론 형성이 꼭 이 대척점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부터 개념이나 이론을 좀 더 이제 이 샤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신 게 저한테 가장 먼저 다가와서 굉장히 부끄럽네요. 책상에만 앉아서 있는 제가 부끄러운데, 그래서 너무 이제 저도 사실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많이 배웠고, 두 번째 논문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 유사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실 두 번째 주제는 쓸 계획도 사실은 없었었는데 어,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제 박사 논문 주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 근데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좀 이제 열린 질문을 갖고 대화를 하거든요. 주로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냥 열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닌 다른 것들도 이제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 이제 주제로 제가 이제 어, 그 튀니지의 아까 제가 말씀했던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또 여러 이게 제도들이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제 마련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전환기적 정의 그리고 특히 음,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보통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어떤 국가가 새롭게 이제 재건되는 과정에서 그 과거의 어떤 과오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고 가자 약간 요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마련된 제도가 사실 그것도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이제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잖아요. 근데 그, 그 메커니즘을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지배 엘리트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어떤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시위대들도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그 언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하나의 어떤 이제 그룹 이렇게 집단 중에 이제 그 2011년 전 정권에서 이제 소위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시위를 하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던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권리를 되찾아 달라. 약간 요런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이제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집단이 사실 청년 그 실업자 안에 하위 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또 하나를 쓰게 됐고, 이제 그 논문에서 제가 던졌던 이제 질문은 그런 어떤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이 인권이란 말이에요. 인권인데 이게 과연 티니지 민주화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까? 그리고 또 어떤 형태의 민주화에 기여를 할까? 그리고 누가 이런 언어들을 주로 사용을 할까? 또 누가 실천할까? 이런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좀 살펴본 주제였고요.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을 좀 이제 비판적으로 제가 봤었었는데 음, 어, 신자유주의 하면은 이제 아주 좁게는 뭐 저희가 이게 경제 정책으로 뭐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뭐 민영화라든지 어떤 작은 정부라든지 뭐 요렇게도 보지만 특히 이제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제 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설명할 때 좀 두 가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실천이 아니라 그 시장 논리라는 것 그리고 어떤 어, 개인과 개인 간 어떤 경쟁 이런 그 음, 메커니즘이 그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역에도 작동을 하는 이런 체제로 이제 신자유주의를 좀 이제 넓게 이해를 하고 또 재미난 게 이제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면 이게 그래서 어떤 몇몇의 어떤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이렇게 운용하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런 체제가 아니라 음, 굉장히 서로 경쟁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일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렴되는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음,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인권 같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나 봤을 때는 되게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음, 언어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탈구조주의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티니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특히 그 인권이라는 개념이, 이게 넓게 이해될 수도 있고 좁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정부라든지 좀 이제 정치 엘리트들, 그리고 경제 엘리트들은 이걸 굉장히 좁게 이제 이해를 하고자 했고, 어떤 개인 음, 차원의 권리, 특히 이제 정치적 권리, 그 부분에 좀 이제 한정 지으려는 그런 이제 경향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권이 그 신자유주의화, 음, TNC를 이렇게 신자유주의화 하는데 좀 그게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봤었고,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어떤 지배 엘리트들만 이 인권을 이런 식으로 좀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대들도 굉장히 의도치 않게 이제 그 담론을 그 좁은 의미의 인권 담론을 이렇게 재생산하는 음, 그런 그 측면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 지배적인 좁은 의미의 인권 담론에 갇혀 있는 거냐, 종속되어 있기만 한 거냐, 그러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음, 그 외에 항상 이제 뭔가 자기들의 좀 더 구조적인 좀 더 집단적인 그런 요구들을 이렇게 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그 지배 담론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어떤 잉여적인 어떤 이렇게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냥 단순히 재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음, 그 어떤 그림을 이제 제 논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논문도 그렇고 두 번째 논문도 그렇고
그 지배와 저항이라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그 음, 경계가 사실 음, 그렇게 되게 샤프하지 않다. 되게 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로가 지배 체제도 그렇고 저항 세력도 그렇고 한계가 존재하지만 늘 변형되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음,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뭐 혁명이 실패했냐 성공했냐라고 부를 때 음, 실패했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 이런 이제 문제의식과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열린 결말을 좀 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이건 사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드리진 않았는데, 관련해서 최근,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뭐 아주 관련이 없더라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슈, 음. 아까 이제 전반부에 글로벌 가버넌스라고 하는 큰 프레임워크 안에서 뭐 개발 원조 이런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넓게 보더라도 후속 연구가 있으시면 관련된 그것까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있긴 한데 이제 관련도가 높은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이제 박사 논문 그 컨클루전 그러니까 결론 음. 부분에 일단 내 논문은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했지만 어떤 함의점을 보았을 때 이게 이렇게 연구가 될 수 있다. 그걸 제가 어, 19년에 그렇게 썼는데 아, 이제 지금, 이제 이제야 이제 좀 이제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에 이제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들어 올려서 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특히 이제 그런 북아프리카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음, 유럽이라든지 어떤 미국이라든지 그런 어떤 글로벌 행위자 강대국들과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회 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동일한 이제 문제의식 그리고 이제 이론적 틀을 좀 이제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제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주 레짐 있잖아요. 글로벌 그 마이그레이션 음, 이제 이주 주제는 특히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의 어떤 그 관계성을 보는 게 될 텐데 보통 이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그걸 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할 수밖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뭐 이집트 사례도 그렇고 뭐 튀니지 사례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음, 또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시민 사회도 어 유럽이 이제 사실 그 이주 레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돈을 이제 쏟아붓고 있는데 그 자원을 활용해서 대항 담론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음, 이 관계가 사실은 되게 다이나믹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다. 제가 아직까지 이제 이게 데이터를 많이 이제 이렇게 모으지는 못했지만 음, 그 부분 관련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주 이제 비슷한 그 관점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도 다시 이제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과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간의 그런 관계성에서 이제 그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게 이제 제 박사 주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쓴 논문과 연계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그런 음, 연구일 테고요. 또 이제 관심 있는 주제라고 한다면 그 현재 제가 이제 연구했을 때 그 튀니지의 상황과 지금은 또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이제 튀니지가 어디로 가고 있나? 뭐 요런 음, 그런 질문도 좀 던져보고 있어요. 그 저한테 이제 논문을 읽고 이제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데 그 음, 윤성원 교수님께서 음,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와 어떻게 저는 사실 제 개념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안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주셔갖고 굉장히 감사하게 아 그렇네 이게 어 정치적인 민주화가 막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지배 체제, 지배 계급과 어떤 저항 계급 간의 이 경계가 굉장히 느슨했고 구멍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튀니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특히 이제 정권을 봤을 때 되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음,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셨던 그 질문이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그 질문은 그러면 이 선이 다시 날카로워지고 있나요? 뭐 이런 이제 음,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진짜 막 그런가? 그렇게 그게 지금 티니지가 이제 향하고 있는 방향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자유주의적 가치들,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근데 이걸 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음, 그렇게 보면은 어떤 그런 정권과 어떤 민중들의 그, 그 접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 저항하기 더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쉽기도 하거든요. 음, 예, 그 사실 되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그래서 이 접점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더 복잡할 수 있는 게 현재 이제 음, 튀니 정권 같은 경우는 그 청년 실업자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회 경제적인 권리를 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음, 다른 영역에서의 접점이 이제 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참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다이나믹이 어떻게 이거 펼쳐지고 있을까?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민사회 이제 뭐 어떤 음, NGO라든지 아니면 개개인들 어떤 그런 활동가들이랑 뭐 얘기를 해보면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음, 공유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사실 가장 쓰고 싶은 이제 논문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식의 배움을 공유하고 어떤 식의 음, 성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예, 그 부분에 좀 이제 저는 현재는 관심이 있어요. 그 외에도 몇 음.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구 주제라든지 또 그 연구 주제를 담아내는 방식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은 그 앞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경계를 넘어서는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시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안보화 이론도 말씀해 주셨고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보하면 국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 담론 같은 경우에도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생산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지만 그 생산 주체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또 주체들 간에도 접점이 있을 수도 있고 긴장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추적하다 보면 새로운 개념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사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또 지금 계획하신 연구 또 앞으로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도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뭐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는데 뭐 더 사실은 더 물어보고 싶지만 또 다른 우리 선생님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꼭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학생인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학원생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이 있으면 뭐 한두 권 혹은 뭐 그 이상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몇 개 인터뷰를 보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영철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께서 이제 사실 제가 추천하고 이렇게 인터뷰 질문을 받고 이제 이 책을 추천해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고리타분하지만 그 존 베일리스의 세계 정치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음, 학부생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국제정치 교재가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이 책을 읽으면은 좋을 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거랑 또 되게 동일하게 그 캠프벨의 그 라이팅 음, 시큐리티라는 언급해 음, 주고 그게는 이제 차치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게 중동 정치 쪽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학부생 중에서 이렇게 중동 정치 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찰스 트립이 이제 2012년경에 쓴 책이 있어요. 그 The Power 음, and the People 해서 이제 권력과 민중, 대중 뭐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그 책인데 어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 비슷한 어떤 훨씬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더 위대한 책이긴 한데요. 그런 문제 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고 이 권력 문제를 어떤 제도권, 어떤 몇몇 지도자 차원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저항과의 어떤 상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권력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책이고 또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면 흔히 굉장히 폭력적인 혹은 가시적인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흔히들 이제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소소하고 되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탈이랄까요? 어, 예를 들면 뭐 그래피티라든지 음, 어떤 뭐 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 북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저항의 도구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차원의 이렇게 저항에 대해서 되게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서 그 책을 추천드리고 또 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두 권을 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일란 파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4년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음, 팔레스타인 전쟁의 아주 짧은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굉장히 빨리 된 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토머스 프리드먼이 옛날에 쓴 책이긴 한데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그 두 책이 있어요. 음, 이제 이 두 책을 같이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하기를 두 저자 다 이제 유대인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좀 이 이스라엘 음,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이 주제를 들여다보고 싶다면 음,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이고 이 정도면 예. 음. 더 있지만 네, 이 정도. 아, 예, 감사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중동 사태라고 많이 미디어에서는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또 관련해서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추천해주신 그 책들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책 제목이나 이런 관련된 서지 정보는 저희 그 유튜브 영상 하단에 가능하면 집어넣고, 안 되더라도 그 댓글 부분에 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니트 인터뷰를 함께 해주신 우리 한세영 교수님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연구 하실 거라고 믿고 저도 계속해서 같이 읽으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